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92페이지 급부집의 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부집이라는 것은 쉽게 이것을 급부집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빵, 잉어빵이나 붕어빵을 풀빵 이런 것을 굽기 위해서 빵틀이 필요하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해서 물로 비빔해 놨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하겠죠. 형틀. 그것이 무엇이다? 급부집. 영어로는 폼이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걸 많이 썼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틀 잡으면 개폼 잡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영어로 폼이고 급부집이 쉽게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다? 형틀인데 형틀을 뭐라 한다? 급부집이라고 합니다. 급부집. 재료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러면 급부집 측면은 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급부집 부속품적인 측면하고 뭐 부속품은 지금 안 다루고 있네요. 기본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뭐 기본세는 급부집 부속품이 나올 거예요. 부속품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척압 있죠. 최근엔 척압을 내고 이제 급부집 척압. 자, 척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척압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뭐다? 압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사를 하면 배가 어떻게 나오죠? 그럼 배가죽이 이 측면에서 힘을 가하죠? 그러면 급부집이 이렇게 있는데, 급부집이 있습니다. 급부집이 있는데, 여기 콘크리트를 부어 넣잖아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니까, 콘크리트가 측면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압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척압이에요. 척압. 척압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줄여서 무슨 압? 척압. 그럼 밥 먹으면 배티 나오는 게 뭐다? 척압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옆에가 볼록 티 나오죠? 척압에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이것이 척압이에요. 자, 그러면 척압은 진짜 많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만 가르쳐 줄게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예요. 제가 써드린 것은 반비례 관계. 기타는 뭐다? 비례 관계. 같이 간다는 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척압의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 올해부터는 정확히 4가지를 합니다. 반비례 관계. 어떤 것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가? 19회 때 냈습니다. 한 줄 냈습니다. 한 줄. 20회 때는 앞전에 나왔으니까 바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척압이 한 줄만 나온 거예요. 한 번은 나와야 된다 했지만 한 줄 냈습니다. 근데 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첫 번째로. 자, 이겁니다. 철근 양이 늘어나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걸 보시면 돼요. 식사를 하시면 갈비뼈 있는 데가 푹푹 부풀어 오릅니까? 아랫배가 부풀어 오릅니까? 아랫배가 척압 나오죠? 자, 사람은
뼈가 철근이잖아요. 맞아? 사람으로 생각하면 뼈가 철근이고 살이 콘크리트인 거야. 그러면 어디에 아랫배에 철근이 있는 분이 있어야? 나는 아랫배에 뼈가 많은데 그거 볼록 튀나오죠? 그거 기억하면 이건 20점. 철근량하고 척압은 반비례 관계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되죠. 물이 잘 정말 빨리 굳을 겁니까? 강도가 빨리 나오잖아요. 빨리 굳어. 그래서 힘들게 온도가 낮을 때 콘크리트 치는 건물이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겨울에 콘크리트를 막 치더라. 그 건물은 수명이 단축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럼 온도가 낮으면 안 굳으니까 척압이 증가되는 거예요. 온도하고 척압은 반비례 관계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부집의 수밀성. 물이 밀실하다는 거죠. 수밀성 또는 투수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물이 얼마나 잘 투과한 투수성. 그러면 급부집의 수밀성이 좋게 되면 물이 잘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가죠. 수밀성이 좋으면. 맞죠? 그래서 투수성. 그럼 얘가 커버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실수. 누수성. 누수성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주면 다른 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다가 제가 글 써버리네. 급부집의 누수성. 물이 잘 새느냐. 투수성이죠. 자, 물이 잘 빠져나가면요. 안에 물이 많은 상태하고 물이 적은 상태 틀리죠. 그럼 물이 잘 빠져나가면 투수성이 커버리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맥주를 드시는데 나는 술은 알코올은 무진장 세다. 그러면 맥주 많이 드시면 됩니까?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 어디 가서 빼야 됩니까? 누수를 해야지 다시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누수성, 투수성이 크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빨리 굳어버리면, 그래서 응결 경하가 빠르면, 응결 경하가 빠를수록 자, 이 척압은 줄어듭니다. 응결 경하가 빨리 굳어버리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예요. 기타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응결은 초기에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 했고, 경하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하라 해요. 경하. 그러면 응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뒤에 경하가 이루어집니다.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뭐다? 경하.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은 경하라고 합니다. 그럼 응결은 초기 작용이고, 초기 겨우 형상을 갖출 줄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고 해요. 응결, 엉키는 작용. 응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들은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척합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부재의 단면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합은 자, 쉽게 이겁니다.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 단면이 작은 사람이 배가 많이 티나요. 왜 큰 몸집 큰 사람이 배가 많이 티납니까? 맞아? 단면이 커지면 척합은 커집니다. 그러면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척합은 어떻게? 커집니다. 나머지는 다 비례해요. 그래서 음식물에 먹는 속도가 빠른 사람에서 배가 많이 티나요. 똑같은 양을 빨리 먹어버리면요, 배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빠르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편법을 쓰도록 합니다. 척합은 일단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무슨 합? 척합이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 4가지.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럼 습도가 높으면 척합은 어떻게? 커진다. 오케이? 습도가 높으면 잘 굳어요? 잘 안 굳어요? 잘 안 굳잖아. 정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척합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습도가 낮으면 정발이 잘 되죠? 응결경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례. 얘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일단 잘 안 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척합은 뭐다? 밥 먹으면 배 튀는 게 뭐다? 척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척합이 뭔가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철근의 종류 나오죠. 자, 철근은 사실상 이거죠.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바, 동그란 거, 원형. 다른 거 없이 맨듯한 거, 봉, 이런데 이게 원형 철근. 근데 이형은 디포맨드 스틸바. 이형 철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철근을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리브 이렇게 있고 이런 마디하고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철근이죠 요새. 맞죠? 이렇게 보시면 철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마디하고 리브가 있어요. 형상이 다르잖아. 동그랗지 않고. 그래서 이걸 무슨 철근? 이형. 최근에 철근은 다 무슨 철근 써야 돼? 이형 철근을 쓰고 있는 이형 철근.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그래서 이형 철근의 그 표시기호 D 해놨죠? D.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겁니다. 이형 철근은 보통 거기 보면 디포맨드 스틸바에서 보통 표기할 때 SD 이렇게 쓰거든. SD. 원형 철근은 라운드 스틸바에서 원형 철근은 스틸이 S 따고 라운드에 SR 이렇게 나가요. SR 이렇게 했는데 얘는 SD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도면에 나타낼 때 SD라고 쓰기 힘드니까 그냥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D 뭐 10이다, D13이다, D16 이렇게 쓰는 거예요. D16 하면 이형 철근 있죠? 16 직경 16mm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이건 직경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공칭 직경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제 D16에 공칭 16.1, 15.5 이런 게 있어요. 공칭 직경이 별도로 있어요. D16은 15.9mm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16 같은 이렇게 쓰고, 그럼 원형 철근은요. 원형 철근은 도면할 때 파이로 쓰는 게 지름 얼마 이렇게 해서 파이 뭐 이렇게 쓰면 이거는 무슨 철근? 원형철. 파이 뭐 9다, 파이 10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D16이다, 뭐 D19다, D2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형 철근은 도면에. 그럼 앞으로 D 나가면 뭐다? 이형 철근. 파이 나가면 뭐다? 원형 철근을 표시한 거예요 도면에. 보시면 되고, 고장력 철근이 있죠.
자, 이거는 인장력을 더 일반 철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장력 철근 있죠? 그래서 고장력 철근은 그래서 보통 이형 철근은 D 이렇게 쓰고요. 고장력 이형 철 HD라고 쓰는 거예요. 하이텐션 바 H를 쓰고 디포맨드 D, HD 하면 이거는 고장력 철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HD. 그래서 거기 표시해놨죠? HD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HD. HD는 고장력 이형 철근을,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하이텐션 바 해가 해놨죠? 영어로 하이텐션 바 나오잖아요. 하이에 H를 써 HD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결합제비. 물결합제비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론에서는 물시멘트비라고 기본적으로 하고요. 지금은 시방서상은 물결합제비라고 해요. 물결합제비. 이거는 표준 시방서상은 이걸로 보통 하고 있어요. 표준 시방서에서는 보통 시방서라는 것은 이겁니다. 도면에다가 건축 공사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열거해 놓을 수는 없죠. 아닙니까? 원래 시방서는 건축 시공에 관한 주의사항을 써놓은 책이 시방서예요. 그런데 그 각 공사마다 시방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 시방서는 이겁니다.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시공에 대한 기준을 주의사항을 아웃라인 최대치나 최소치를 규정을 잡아줘야 되죠. 그것을 잡아놓은 것이 표준 시방서예요. 각 공사는 시방서가 다르게 작성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표준 그러면 아무 시방서나 다 시험 낼 수는 없고 표준 시방서에서 시험을 낼 수는 있다는 게 심한 것이 18에서요. 욕 나오네. 18. 제가 그때 농담 삼아 했거든. 올해가 18입니다. 18 할 정도로 낼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진짜 그래 내지? 욕 나온 애는 지금 시험이 어려워요. 횟수가. 내가 20회. 욕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욕하는 경우 있죠? 20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듣는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10 맞죠? 횟수를 잘 봐야 돼. 그때가 시설계로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20일은 욕이 잘 안 되죠? 농담 안 했는데 얘들이 진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10도 욕이 들어가죠? 맞죠? 10회 때 어렸어요? 18회 때가 제일 어렸어요? 가장 욕으로 많이 쓰는 게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냈습니다. 올해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격하기 쉽다는 겁니다. 운을 잘 타고 나야지 합격도 합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는 이겁니다. 쉽게 이 시멘트 중량이죠. 시멘트의 중량을 분모에 두고 물의 중량을 벽분율한 것이 물시멘트비입니다. 물 얼마나 많이 썼나 이겁니다. 물시멘트비. 그럼 물결합제비는 그겁니다. 결합제의 중량을 나타낸 거. 이건 다른 거 아니고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입니다. 물의 중량비. 이것이 그럼 결합제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결합제. 이 골재를 결합하는 재료들을 총칭해서 다 결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시멘트가 뭐다? 대표적인 결합제예요. 오케이? 결합제는 골재를 결합하는 재료가 뭐다? 결합제예요. 쉽게 이거야. 모래 자갈을 물 갖다 놓고 너희들 결합해보라 하면 결합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시멘트가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조금 첨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석회라든지 뭐 다른 걸 조금 첨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물을 쉽게 물 결합제비든 물 시멘트비든 그 물을 얼마만큼 사용했네 이거죠, 맞아? 물의 사용량이. 그럼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요, 묽은 비빔이 됩니까? 된 비빔이 돼요? 묽은 비빔이 되는 것이고, 맞아? 물 결합제비나 물 시멘트비가 줄어들면 뭐다? 된 비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그러면 얘가 이 양이 많아지면요, 물 시멘트비든 물 결합제비든 이 양이 증가하면 공사를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시공은 어떻게 용이하겠죠? 잘 들어가요. 쉽게 여러분들이 먹는 거 생각하죠. 물이 많은 것이 잘 들어가요? 물 적은 것이 잘 들어가요? 물 많은 것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밥맛도 넣는데 물에 말아 드시죠. 물에 말아 드시면 과연 좋을까요?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막 말아 드시는 분도 있죠. 안 좋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 자,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물 결합제비가 증가하는 그 물의 사용량을 뭐다? 많이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줄인다는 것은 된빔이 되고 있죠. 묽은 비빔, 된빔이 되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물 시멘트비가 많아지면 밑에 슬럼프치 나오죠. 슬럼프치는, 자, 슬럼프치라는 것은 이겁니다. 슬럼프 시험을, 슬럼프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면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슬럼프 시험이라고 칭하고, 시공 연도는 콘크리트의 시공의 뭐다? 용이성입니다. 작업의 용이성이죠. 콘크리트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죽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시공연도. 시공하기 얼마나 묽은 연도 정도를 가지나 있죠.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슬럼프 그 시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 슬럼프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슬럼프 콘이 있는데 제드 원칙 몰드인데 아래 뻥 뚫려서 위에는 지름 10cm이고 밑에가 지름 20cm야. 높이가 30cm 되는 30cm고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다 콘크리트 3에 나누어서 다진 막대로 25에 다져서 채워 넣어요. 근데 현장에서 한꺼번에 해. 원래 제로 시험을 할 때는 3분의 1 채워놓고 다진 막대로 25에 다집니다. 그 3분의 1 채워놓고 또 다지고 3분의 1 넣고 또 다져서 이걸 수직으로 싹 들어올리면 콘크리트가 물로 비벼놨으니까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맞죠?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흘러내렸는가를 측정해요. 이 값이, 그럼 이 슬럼프 테스트에서 나온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
또는 값이라고 해요. 값이라고 합니다. 슬럼프 치 또는 값 이렇게 치는 슬럼프 치는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슬럼프 치가 사실 뭐겠습니까? 슬럼프 치가 크다는 건 콘크리트가 반죽이 질다는 겁니까? 되다는 거예요. 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또는 다르게 하면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이라고 해요.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 값입니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묽은 비입니다. 맞죠? 슬럼프 값이 줄어들면 된 비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러운데 물동 된동을 기억하시면 돼요. 설사일 때 물동 싸면 시공이 공사하기 용이하죠. 잘 나오죠. 된동 넣으면 어떻게? 힘들어요. 맞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설사 물동은 어떻게 힘줘야지 안 나오죠? 가만히 있어도 잘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슬럼프 값 치가 됩니다. 그러면 물동상 팍 퍼지죠. 된동상 팍 쓰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조금 대면이죠. 히프와 이격거리가 줄어들고 이걸 기억하면 슬럼프 값 치는 시공연도 슬럼프 된 이것도 당연히 시험 냈겠죠. 얘가 아까 집안조사 방법에 답이 됐었어요. 내가 얘가 답이 한 번 돼야지 종류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 번 만들었을 것도 여서도 냈고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하는가? 이 테스트는 이걸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슬럼프 콘.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콘을 드시죠? 그리고 과자 중에는 무슨 콘이 있으세요? 꼬칼 콘. 근데 열이 되면 맞는데 완전한 콘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슬럼프 콘이라게. 측정 요 이제 기구 요거를 슬럼프 콘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측정 요 대략 이해를 조금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철근의 간격과 피복 두께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간격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자, 피복 두께. 얘 가지고 철근의 피복 두께 가지고 시험에 자주 온 거 제일 많이 냈어요. 얘 가지고 철근에서는 얘가 주인공이 피복 두께.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은 단점이 많았죠. 철근은 불에도 약하고 맞죠? 녹슬기 쉽고 자굴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그래야지 불의 내화성을 가지고 철근 녹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복 두께가 시험을 낸 겁니다. 그럼 피복 두께라는 것은 이것을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의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기둥의 단면이 딱 절단되면 단면이에요.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에는 철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철근이 주근이 있고요. 감싸는 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두르면 뭐라게 띠락하죠. 두르면 띠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머리띠, 허리띠 맞죠? 근데 목적은 약간 차이 있죠? 허리띠하고 머리띠 사용 목적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지죠?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자, 기둥에서는 바깥에 이 감싸는, 바깥에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돌리는 철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둥에서는 띠철근이라고 해요. 띠철근, 띠를 두르는 철근이다. 띠철근. 띠철근을 영어로는 후프바라고 하죠. 그래서 후프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둘리는 거 운동할 때마다 훌라 후프잖아요, 맞죠? 후프. 그래서 후프근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허리띠를 요대라고 했잖아요, 맞죠? 들어는. 그래서 대근이라고도 해. 대근. 띠철근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의 주근을 감싸는 철근을 무슨 철근? 띠철근입니다. 기둥의 띠철근은 기둥의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을 바로 뭐라 한다? 띠철근, 띠를 두른다. 그래서 띠철근이라 표현합니다. 띠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저기 있습니다. 주철근 메인바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주철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안쪽에 기둥의 경우는 이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주철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복 두께라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이 피복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피복 두께인 거예요. 피복 두께. 그래서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측정합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이 가장 외부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칭하는 거예요. 피복 두께. 근데 이 철근 표면이란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잘 보세요. 갈비뼈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까? 폐나 심장이 바깥에 있어요. 갈비뼈가 바깥에 나오죠. 판부제들, 넓은 데는. 그런데 팔이나 다리를 보면 주뼈대가 안쪽에 있고 근육이 바깥쪽에 있죠.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이런 단면에 비해서 긴 부재들은 보통 주철근이 안쪽에 들어가요. 이 빨간 선이 주철근 있죠. 이걸 줄여서 영어로 메인바인데 보통 주근이라고 하거든. 주철근. 주응력을 받아주는 철근이 주철근이거든. 주뼈대에 되는 철근. 감싸는 철근은 무엇이고? 띠철근이고 대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주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피복도 주철근, 이 철근 표면은 부재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띠철근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띠철근이 되는 거고, 띠철근 표면이고, 보에서는 틀려지. 보는 뭔가 하면, 그래서 부재마다 감싸는 철근은 명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허리 두르면 허리띠, 머리 두르면 머리띠라고 했죠? 그와 같이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은 아까 띠철근이라고 했는데, 보에서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보에서는 너끈이라고 하는 게 너끈 또는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해요. 스트럽. 너끈이 됩니다. 근데 바닥판의 경우는 달라져요. 판부제는.
판부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둥이나 보호근은 단면에 비해서 긴 부제는 보통 그런 걸 선부제라 해요. 길다 해서 선부제. 그런데 바닥판이나 벽체는 넓죠. 그런 걸 보통 판부제라 해요. 부제 중에. 부제란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라 했죠. 기둥, 보, 바닥판, 벽, 계단 이런 걸 다 부제라 했죠. 그런데 수평부 판부제가 있고 가늘고 긴 선부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둥, 보는 단면에 비해서 길죠. 그런 걸 선부제. 그냥 바닥판이나 그리고 이런 있죠. 벽체는 넓죠. 그런 걸 판이라 하죠. 넓은 거는. 그래서 판부제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판은 그래서 갈비뼈 만져보고 갈비뼈가 여기는 피복 두께가 얇죠. 보통 얇아야 정상이에요. 여기가 두꺼우면요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리고 여긴 진짜 얇아요. 맞죠? 우리나라 주특기가 어디가 많이 튀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죠? 동양인의 주특기 여기가 뭐 어디 가서 보시면 목욕탕 사우나에 뭐 뼈만 뻑 튀어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바닥판은 바로 주근이 돼요. 주철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 안 나면 이마를 딱 만져봐요. 이마도 뼈대가 바깥쪽으로 나죠. 나는 뇌가 바깥쪽이 너무 손들어와요. 맞죠? 주근입니다. 얘는 주근이 돼요. 기둥은 바깥에 보조근 있죠. 감싸는 철근 표면부터 측정되는데 얘는 뭐다? 바닥판 주근. 정확히 따지면 단변, 짧은 방향, 단변 방향 인장철근이에요. 인장철근. 이것이 주근입니다. 단변 방향, 짧은 방향. 자,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갈비뼈가 단변으로 갔어요? 긴 변으로 갔어요? 긴 변으로 갔어요? 단변이잖아. 맞죠? 만약에 소갈비가 긴 변으로 갈비가 가서 갈비가 굉장히 길이가 좀 싸질 건데 단변으로 가죠? 그래서 단변 방향이냐. 그래서 뭐 꼭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주철근 있죠? 주근입니다. 주근. 그러면 기둥이나 보에서는 주근 표현하면 안 돼요. 보조근이야. 감싸는 철근이죠? 띠철근이나 늑근. 그래서 이거는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 보에서 감싸는 철근은 뭐다? 늑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칭을 한 거죠. 여러분들 고기도 부위별로 명칭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처음에 정한 사람이 다른 걸로 정해놨으면 다를 건데, 맞죠? 자, 보시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95페이지 상단에 있죠?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암기를 요하는 수치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낼 겁니다. 이게 건축 구조 기준이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거 수치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 있죠? 195페이지 상단에 그 표 나오죠? 예, 이 건축 구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법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암기해놔도 나중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일단 피복의 개념만 정확히 기억하자. 그러면 피복이 두꺼워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보통 콘크리트가 계속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바뀌죠.
아닙니까? 남성은 여성화되어 가고, 맞지? 여성은 남성화되어 가잖아.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애들을 잘 키운 걸 잘 모르다가 나이 들어갈 수 있죠.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되게 좋아하죠. 바뀌잖아요. 중성화가 이루어지거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탄산가스 CO2 때문에 이 탄산가스가 약산성이거든. 근데 이 강알칼리 콘크리트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콘크리트가 변화돼요. 차츰차츰. 그걸 콘크리트 중성화라 하거든. 근데 표면서부터 내부로 서서히 진행돼 들어가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피복 두께를 두껍게 유지해야지 중성화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철근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방청하에서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해놨잖아. 피복 두께의 확보 목적 1번 내구성 해놨죠. 철근의 방청. 철근이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철근이 대기 중에 개방되어 있으면 녹슬잖아요.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습니다. 콘크리트 pH가 얼마 이상 유지가 되면 11 이상 유지되면 철근에 녹쓰는 걸 방지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주 목적이면서 내하성, 내하성은 하재죠.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하성이잖아요.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하성. 그러면 피복을 이 내하 기준이 이겁니다. 하재가 나서 피복 두께가 얼마가 되면 여기까지 500도씨에 도달되는 있죠? 시간을 갖다가 정해 놓은 거예요. 피복 두께가 몇 센치일 때 몇 시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일정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내하 시간이 1시간이야, 2시간이야, 몇 시간에 따라 피복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피복 두께가 두꺼우면요, 녹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을까요? 길어질까요? 길어지는. 그래서 근데 단면이 큰 콘크리트들이죠. 수명이 긴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 있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오래된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있죠. 공부해야 될 거는 거기 보면 피복 두께 나오는 거 있죠. 얘를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하면 어렵지만 곧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다. 제가 어느 때부터 얘를 서서히 암기할 때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지문 나왔어. 앞으로 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 그냥 잊어먹으세요 그랬는데 하십시오. 이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면 시험을 내요. 이상하게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새 어렵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오래죠. 196페이지에 보의 구조 제한해가 나오죠. 보의 구조 제한해가 나오는데, 이제 보의 이제 철근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막 그림 좀 봐가면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글로서만 이해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 저것만 공부할게요. 그 전단 철근의 종류 나오죠.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전단 철근. 자, 전단 철근이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전단 철근은 이겁니다. 보통 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있으면 균열이 이
기둥과 간 단부분의 기둥이 45도 방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이 균열을 보통 전단균열이라고 해요. 전단균열. 이 전단균열인데 이미 시험 몇 번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서 해드릴 건데, 이 전단균열을 보강이죠. 보강하는 철근을 무슨 철근? 전단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단철근이 보강해 주는 것이 전단철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를 보면 되는가 하면 2번을 보면 돼. 2번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얘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몇 도 이상? 45도 이상.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요. 체크만 해 놓으시고 답 나오면 제가 공부하라는 공부해 놓으면 답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연 설명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닥구조 제한은 그거는 다음 과정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루지 마시고요. 197페이지 철골 구조 있죠? 여기서부터 다음 주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